파이자가 지금 이제 90% 효과가 확인됐다. 근데 이게 중간 결과거든요. 트럼프가 낙선할 때까지 기다렸다 발표한 건 아니겠죠. 사실 중간 결과조차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편 투표에 몰리면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정치와 바이러스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독한 분석으로 돌아온 최영일 시사평론가, 바이러스와 현명한 공존을 고민하고 계시는 이재갑 교수님, 그리고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 김형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형주 의원님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의정 활동을 하셨고 최근에는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서 아주 냉철하고 또 직설적으로 표현하시기로 유명하신데 오늘도 나오셔서 많은 얘기 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 들려주실 거죠?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많이 오히려 제가 배우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랜만에 세 분 모두에게 제가 OX 퀴즈를 좀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코로나19 대응 실패 때문에 대선에서 실패했다. OX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세 분 다 O를 드셨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부터 들어볼까요? 이거 뭐 너무 명확하다 싶어요. 미국이 전 세계 최초로 1,000만 명 누적 확진이 넘었어요. 예. 지금 미국의 인구를 보면 인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한 뭐 6배 정도 많다고 보면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예. 우리가 알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데 가장 세계의 방역의 최첨단 국가가 시스템이 이렇게 붕괴된 건 전 리더십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여서 트럼프의 실패가 사실은 코로나19에 기인한다. O라고 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뭐 표를 보더라도 1억 6천만 표 중에서 우편 투표가 6천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펜실베니아, 뭐 플로리다 다 초창기에 다 졌지만 마지막에 사실은 우편 투표에서 다 말하자면 바이든이 이기는 그런 결과를 본다라면 우편 투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접촉하는 게 꺼렸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에 비해서 사실 민주당 표가 여성 표가 많습니다. 또 여성들이 훨씬 더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과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편 투표가 그 정도 6천만 표라고 하는 그 숫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바이든의 승리의 주요한 관건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코로나가 어떻게 이번 대선을 미국 대선을 결정지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세계에 어떤 큰 재난이 생기거나 뭐 감염병 재난이든 뭐 전쟁이든 이럴 때 가끔 미국이 뭐 세계의 뭐 경찰 역할도 했고 또 세계의 어떤 소방수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든 미국의 이익 때문에 했었던 측면들이 있지만 어떻든 겉으로 포장되기는 미국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최고 강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돕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오바마 정권 때 대표적인 게 이제 에볼라 상황에서 사실 에볼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영향을 줬다고 해봐야 미국의 뭐 이제 유입된 환자로 인해서 2명 정도 감염된 사례밖에 없었고 실제로 정말 아프리카만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WHO가 제일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서 나서면서 에볼라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아주 노력을 했었거든요. 특히 또 지금의 백신 개발이 주로 미국 회사들이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 위주의 개발을 하고 미국이 먼저 다 그것들을 수매하려는 그런 노력들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백신을 구입하기도 힘든 상황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던 좀 그래도 전 세계의 그런 질서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던 대통령이었다면 어쩌면 코로나 상황이 지금처럼 뭐 자국이기주의에 딱 물들어가지고 그냥 어쨌든 우리나라만 살아도 돼 이런 분위기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미국 대선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You know, the single most effective thing we can do to stop the spread of COVID is
wear a mask. It may be a case, but it's also a case where there's a tiny fraction of death, tiny fraction. 결국 조 바이든이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가 결국은 코로나19 대응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용어를 제가 주셨군요. 처음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바로 선거 유세 과정을 대비시켜 보면 정말 마지막까지 팽팽했거든요. 그 역대 최다 득표로 패한 예. 대통령.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이든이 우세를 점했느냐? 그 박빙의 그 정말 엣지에는 예. 저는 이게 코로나19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마스크 안 쓰고요. 뭐 쓰고 나오는 척했는데 또 벗어던지고요. 유세장 분위기를 비추는 걸 보면 다 밀접 접촉했고요. 예. 트럼프가 윈 하는데 막 눈물 흘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열광이 아주 차가운 차분한 바이든의 유세를 넘지 못했어요. 바이든과 그 질 바이든까지 예. 마스크 다 쓰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하고 거리 두고 심지어는 이 드라이브인 스루 방식의 유세를 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잔잔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롱했다고요. 슬리피조 아니냐. 졸리다. 당신 지루하다. 그런데 딱 승리 연설할 때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넘치는 힘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힘 그리고 제일 먼저 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신속하게 TF를 꾸리도록 하겠다. 이게 첫 번째 공약이고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전 코로나19가 대선을 갈랐다. 이렇게 봅니다. 제일 황당했었던 상황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예. 갑자기 차를 타고 나왔었죠.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죠. 퍼레이드를 네. 했잖아요. 근데 그 전날인가 전전날까지 약간 호흡곤란 동반 되어 산소호흡까지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 배출이 아마 꽤 있었을 시기인데 이제 퍼레이드를 하면 사실 퍼레이드를 할 때 대통령이다 보니까 운전사는 뭐 당연히 있어야 그렇죠. 되지만 경호원. 경호원들 바로 옆에 예. 붙어서 마스크를 썼긴 했겠지만 있었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경호원들은 무슨 죄여서 그리고 그냥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저 상황을 연출을 했었으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 생각하면 우리나라 아마 탄핵됐을 것 같거든요.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저 뭐냐고 막 가만 안 돼서 우리나라는 아예 퇴원도 안 하고 완전히 정말 다 낫다라는 거 얘기 나올 때까지 또 어느 당의 대통령이어도 절대로 먼저 나오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미국이 어찌 보면 참 재밌는 나라기도 하고 참 황당한 나라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재석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더 이슈 체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이자가 지금 이제 90% 효과가 확인됐다. 연말까지 1,500만 개 생산한다. 그리고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백신은 나오는 겁니까? 예, 일단은 첫 번째 승인되는 백신이 아마도 화이자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레포트가 나왔는데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간 결과를 한번 중간에 발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확진자 범위가 아마 140명, 160명까지 도달할 때 최고 결과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100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등록이 됐을 때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백신 맞은 사람하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을 이제 이중 맹거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지금 90% 나왔다는 얘기는 백신을 맞은 사람에서는 확진자가 1명 나왔는데 백신을 안 맞은 사람에서는 10명이 나왔다.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하면 이제 예방률이 90%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좀 90% 나왔는데 만약에 90%가 최종 연구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지금 뭐 많은 백신학자들의 감염병 전문가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가 너무 좋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좋아야 70%, 시원찮은 50% 정도 나와도 이거는 효과가 있고 이거는 백신 맞겠다 했는데 만약 90%가 나온다면 이건 대단한 수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할 거는 이제 RNA 바이러스 백신들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이 면역성이 오래 못 간다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좀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효과가 얼마나 갈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나와서 좀 길게도 이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음모론인데요. 이 파이자가 이 결과를 10월 말에 받아들고 트럼프가 낙선할 때까지 기다렸다 발표한 건 아니겠죠? 사실 중간 결과조차도 발표를 웬만하면 안 해요.
근데 하도 지금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미국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일부러 발표한 거일 수도 있어요. 미국이 지금 뭐 12만 명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동요되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아마 어느 그룹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부탁을 해서 중간 결과라도 발표를 해달라고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Now we can credibly present, I think we can see light at the end of it. And to get an approved vaccine manufactured and distributed as quickly as possible to as many Americans as possible, free of charge. 국제기구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또 앞서 나가는 나라에서의 부작용을 찬찬히 보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완비하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2, 4분기 이후에 약 4만여 명이 접종이 됐고요. 그 중에서 일단은 94명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 한 90%는 위약 백신을 맞은 케이스고 나머지 10%는 진짜 백신을 맞은 케이스다. 그래서 확진자 중에 이렇게 비율이 90대 10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봐서는 결론적으로 이 백신의 그 방어율이 한 90%에 달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94명이라는 수치가 백신을 접종 맞은 그 4만여 명 중에 전수조사 결과 94명만 확진이 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백신 접종 후에 어떤 확진된 케이스에 대한 보고에 따라서 그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만 중간 결과가 도출이 된 건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명확히 그 제약사 측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전수조사 결과 94명이라는 수치가 도출이 됐다라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94명에 대한 어떤 케이스 리포트 그러니까 보고된 확진 사례만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전수조사를 했을 때는 결과치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백신 접종 후에 감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분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항체가를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간 결과다 보니까 아직 임상 3상에 대한 항체가나 항체 양성률에 대한 비율에 대한 어떤 자세한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효능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접종받으신 분들의 연령대라든가 기저질환의 유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아무것도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세한 정보가 공개돼야지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효능에 대한 부분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이자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만약에 긴급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연내에 5천만 도스 그러니까 2,500만 명분의 어떤 백신을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화이자 쪽에서 생산 라인이 구축이 돼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적어도 한 3분의 2 정도는 백신을 접종을 맞아야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백신 접종이 보다 효율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아마 내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RNA 백신은 아직까지 기존에 상용화된 케이스가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하는 백신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사백신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콜드 체인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냉장고가 한 2도씨에서 8도씨 사이만 유지를 해도 효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RNA라고 하는 게 물리화학적인 요인에 굉장히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러니까 초저온인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70도에서 80도씨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유통상에 이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통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실제로 유통 과정에 이런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문제는
아마 큰 허들로 남을 거다, 큰 좀 걸림돌이 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파이저 백신처럼 90%의 방어율을 보인다, 그러니까 임상 3상 이후에 확실히 이러한 결과들이 그러니까 확립이 됐을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자연 감염됐을 때 항체 지속 기간도 5개월을 채 못 넘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일어날 경우에 지금의 파이저 백신이 그 변이주에 대해서도 효능을 보일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을 접종한 후에 고위험군, 이른바 이제 고연령층이라든가 기저질환자들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 비율을 줄여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방역에 있어서 큰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백신을 맞으면 전혀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된다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조금 숙지를 하시고 향후에 백신이 상용화되거나 아니면 치료제가 상용화됐을 때에도 한동안은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 개인 방역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이 마지막 겨울에 좀 더 거리 두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때때로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화가 날 때가 있다. 세 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김 의원님 O, 최영일 시사평론가도 O, 그리고 이재갑 교수님도 O. 이재갑 교수님 왜 O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심하게 언론한테 피해를 보기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제 주요 정당들이 자기의 이제 투표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진영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진영 싸움에 또 그 한복판에 이제 대구 경북에 1차 유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싸우는 걸 보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제 말은 정치적이지 않은데 제 말이 정치적으로 판단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느꼈거든요.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네, 제 생각에 요즘 트윈데믹이 이 겨울철을 맞아서 독감하고 코로나19가 동시유행한다. 근데 저는 정치라는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 바이러스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혼재돼서 사람들의 심리 속에 혼란이 초래된 것만은 분명하다. 아, 그렇게 보시고. 김영주 의원님은 왜 O를 드셨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바이러스가 오는 것은 국가적 위기인데 이것은 여야나 정치와 상관없이 힘을 모아야 될 텐데 지금 용어 하나 어떤 진영은 우한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 안 써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또 뭐 어떤 진영에서는 잘한다 잘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의 판단에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화가 난다고 봅니다. 제가 세 분께 드린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관련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정당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지금 8.15 집회로 인해서 지금 연유돼서 이렇게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 방역, 보건 방역은 오간되었고 정치 방역, 경찰 방역 국가가 됐습니다. 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코로나19 이슈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화문 집회를 놓고도 노영민 비서실장과 야당 의원들 간의 설전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을 말이죠. 경찰이 버스차로 밀어가지고 코로나 속으로 지금 가둬버렸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어떻게 불법 집회를 옹호합니까? 그 사람까지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노영민 실장은 발언 직후에 과한 표현이라는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국민을 향해서 뭐 살인자다, 거기 모인 사람들 다수를 지칭한 건 아니고 그 집회의 주동자를 지칭한 것이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도둑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격해져서 살인자라는 말이 튀어나왔는데 어쨌든 과한 표현이었다라고 이제 유감 표명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에서는 오히려 더 격앙된 상황이에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게 독감 백신 막지 않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살인자인 것이냐? 또 이 중국을 막지 않은 초기에 우리는 중국을 봉쇄한 적은 없죠. 그러면 정부도 살인자인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봉하마을에 찾았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살인자냐? 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상대 측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과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뭐 또 이제 여당은 할 말이 있겠지만 이런 이제 야당의 또 격앙된 감정이 맞대응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보수 성향의 이 변호사 단체가 한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평론가로서 이 부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건강, 안녕과 표현의 자유, 정치 집회의 자유 이것이 이제 가치가 충돌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너무 지나치게 완전히 강화문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좀 과잉 대응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야당이 공격했듯이 초창기에 그러면 중국 들어오는 사람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과 이게 서로 모순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과잉 대응하는, 선제적 대응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는 저는 옳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의 자유라든지 일정 정도의 형평성, 그 공간 외에 다른 데는 더 많이 밀집했다. 그런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시민의 불편함이 초래된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관계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병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실장이 살인자 발언을 해서 여야 공방이 뜨거웠는데 김 의원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와대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왔던 발언이라고 믿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대한민국의 여러 갈등들이 많이 노출되고 누적돼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 특히 청와대에서는 이런 국민적 갈등을 치유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국회에서 대통령과 반대되는 지점에 서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살인자로 규정했다는 점, 특히 관련된 집회에 관한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과도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결국 국민의 분열을 청와대가 앞당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피해가기는 꽤나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천절 집회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경찰은 원천적으로 개천절 집회를 불허를 했었고요. 특이하게도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허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좀 관심을 끌었던 부분도 있는데 정부의 대응 또 일부 집회를 강행하시는 분들의 주장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 건강권과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였죠. 저는 개천절 집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한글날에 이 방송 촬영에 있어서 광화문 일대를 간 적이 있는데요. 방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응이라고 하는 그 수준을 좀 많이 넘어섰다 싶을 정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했다 이런 측면들의 비판의 소지를 피해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 코로나19의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집회를 강행하게 되는 비판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의 목소리들을 담아내면서 최대한 설득하고 그 갈등을 줄여나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들을 해야 될 텐데 과도한 차벽을 설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보정되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문제로 남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나 방역당국이 K-방역 관련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 방역당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감사해하고 또 앞으로도
더 강력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다 한결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방역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정부 부처가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요. 방역당국의 메시지와 정부의 경제부처의 메시지라든지 다른 이 부처 간의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던 경우들도 왕왕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그리고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함께 혼연일체된 모습으로 남은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가 함께 힘썼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예,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정부 여당도 방역과 관련해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이동 자제 공고를 내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해서 논란이 됐었고 또 강경화 장관의 남편 되시는 분이 미국을 또 방문하셔서 논란이 됐었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 두 사례를 보면서 정치 평론가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 이낙연 대표는 하나의 정치 리더로서 정부가 건의를 가지고 말하자면 이동을 좀 자제해달라 했을 때는 이제 본인도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자제했어야 된다 본인도 이제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죠. 불가피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국가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굳이 비판을 한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강경화 장관의 남편도 어쨌든 그런 그 해외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담당하는 어떤 장관의 가족으로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평생의 어떤 위시리스트로서 난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요트를 하나 사서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겠다. 이런 것은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했다라면 또 강경화 장관 자신도 그랬잖아요. 이분은 내 말을 들을 분이 아니다. 제가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줄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정도면 사실은 국가가 이분이 뭐 집회를 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비난과 비판을 무릅쓰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장관의 가족, 공직자의 가족도 같은 어떤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한 개인의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수많은 사람의 보건과 안녕에 위태롭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대 정부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비교해 볼 때 가장 잘한 정권은 현 정권이다. OX로 하나, 둘, 셋. 김영주 의원님이 약간 고민하셨는데 세 분 다 O를 드셨습니다. 김 의원님 왜 이렇게 고민하면서 드셨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정부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탁월하게 말하자면 코로나 팬데믹을 잘 유지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바탕을 깐 것은 노무현 정부였고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어떤 격상에 대한 고민들을 했고 또 정말 투명하게 김하중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 때부터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의 전범이 되는 것이 노무현 정부였기 때문에 거의 같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오히려 지금 큰 흐름 속에서 세계사적인 어떤 격변 속에서 어려운 결단들을 잘 한 의미에서는 마땅히 가장 잘하고 있다 이거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저는 이전 정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봐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글로벌 팬데믹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전 역사에는. 다만 지금 현재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김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다른 나라들이 선진국들도 고전하고 있는 것에 비해선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한 가지 기대는 이후의 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노무현 장관 때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또한 그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를 거치면서 상당히 고초를 겪었지만 그거 상황에서 와신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게 초기에 대응을 잘했었고, 또한 이제 유례를 겪을 수 없었던 그런 1차 유행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이번에 겪은 8월에 때 2차 유행 상황 속에서 일단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본연의 모습들을 끝까지 많이 힘든 상황이고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계속 버텨냈다는 부분들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를 주고, 또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질병관리청 승격이나 이런 부분을 도와줬다, 이런 측면을 봐서는 일단은 그런 면에서는 또 합격점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좀 더 큰 관점에서 감염병과 정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염병은 정권의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염병이 정권의 찬사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했었는데요. 그 당시 WHO로부터 노무현 정부가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죠. 네,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를 사스 예방의 모범 국가다. 방역 모범 국가로 칭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스가 지금 이 코로나19하고 비교를 해보면 치사율이 훨씬 높아요. 치사율이 10%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14일 동안 방역을 해요. 지금 우리가 뭐 2주 자가격리 이런 거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봅니다만, 근데 이때는 10일 동안 격리. 이 의심 환자로 만약에 분류가 되면 10일 동안 격리한다. 이 굉장히 당시엔 강경한 조치였어요. 지금 우리가 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114일 동안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서 여기서 확진된 사람은 3명입니다. 이 10%에 달하는 높은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딱 이제 이 사스 위기 경보가 뜨자마자 고원 총리가 방역의 컨트롤 타워를 맡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WHO 인증, 이 사스 예방 모범 국가. 그 명예는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실은 인수를 하다 보니까 앞에 정부로부터 아무런 정보라든지 시스템을 물려받지 못했다.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대통령이 굉장히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시스템화하고 매뉴얼화하고 10년, 20년 뒤를 계획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조금 뭐 소통에서 굉장히 열려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나 일선 공무원부터 국민들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잘 정립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2003년 12월 달에 어쨌든 그것을 별도의 보건복지부 안에서가 아니라 뭐 국립의료원 수준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격상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정부가 굉장히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하려고 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하는 정은경 본부장, 청장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이제 그 믿음의 전제는 투명하게 다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전통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왔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사실 초동 대처는 뭐 어느 정도 했다고 보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게 좀 발목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감염병 전문가들이 앞으로 만약에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생기면 인플루엔자가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좀 비축을 해놓자. 그래가지고 예산을 이제 매년 뭐 몇십억씩 해서 처음부터 뭐 많이 모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250만 명이 먹을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인후에 한 5%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으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2009년도에 그 예산을 확 깎아버렸어요. 근데 깎아도 2009년에 그래서 이제 원래 60억 잡혀 있어서 좀 더 이제 200만 명 넘게 해서 더 계속 올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을 한 4분의 1 토막을 해서 이렇게 확 깎아버리니까 그해 2009년의 목표만큼 못 모았거든요. 근데 그때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면서 갑자기 대규모 유행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 세계 유행을 하니까 우리나라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타미플루 달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타미플루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본부장이었던 분이 이종구 교수님이신데
그러니까 타미플루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때 백신도 모자른다는 얘기가 있어서 백신 구하러 다니고 해가지고 정말 전 세계에 뭐 거의 구걸하러 다니는 상황이 한번 만들었는데 어떻든 간신히 해결을 해가지고 이제 타미플루를 그래도 이제 연말까지는 준비를 해서 대규모 유행했던 8월, 9월, 11월에 타미플루 부족하지 않게 간신히 막았어요. 그래서 그 초기에 그 예산 삭감 부분이 되게 이제 크게 이슈가 되면서 이명박 정권이 아주 좀 피곤한 상황을 맞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 메리스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그렇죠. 메리스 대응을 보면 사실은 실패한 전염병 대응 사례가 된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 그 문제는 뭐냐면 자,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뭐 사스가 터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동에서 호흡기 증후군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퍼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문제는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려주질 않았어요. 진짜 정보를 모르니까 가짜 정보가 카더라 하고 퍼지고 그게 퍼져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니까 정부는 괴담 유포자 처벌한다. 근데 괴담 유포는 정부의 비공개 때문에 더 확산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 국민들이 뭐라고 비판했냐면 정부가 괴담 유포 아니냐. 자, 메르스 수칙이요. 낙타와 접촉하지 마시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낙타를 누가 본단 말이냐. 당시에 중동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다녀오시지 않느냐. 이런 역비판이 나올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르스가 저희에겐 굉장히 중요한 정말 아픈 경험이자 반면교사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감염병 발생에서는 역학조사 경로를 실시간으로 거의 공개하고 완전 소독, 방역 이게 이제 초기부터 대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르스 때는 기억에 생생한 게 이게 정말 공기 전파냐, 비말 전파냐 굉장히 두려움이 컸었는데요. 그때 이 정보의 격차, 정보 비대칭 문제가 감염병 대응에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교훈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 중심에 있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나는데요. 감염병이라는 게 통제 가능한 선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는 빨리 오픈을 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준비하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당시에 초기에 있었던 이런 혼란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감염병 예방법이나 이런 거에서 이런 공개된 이런 장소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또 역학조사의 자료들 중에서 개인정보를 제한 정보들은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메르스 때 갖춰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76.5%가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에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같은 경우는 20.9%만 긍정적인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사실 아이러니한데 미국에서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던 걸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미국의 방역에 대해서 70% 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트럼프를 반대하는 분들은 똑같이 70%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큰 차이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은 바이러스는 정당 가입을 안 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중립적이고 또 바이러스의 활동은 이제 가치 중립적으로 발생을 하긴 하는데, 근데 바이러스가 어떤 데를 이제 파고드냐 생각을 하면 사실은 취약하고 또 힘든 계층들에서 이제 발생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주로 노인들이 사망을 했었는데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또 장애인들 또한 정신병원 이런 데서 환자 발생이 많이 돌아가셨죠.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레포트를 보게 되면 요양원들이 거의 뭐 완전히 다 이제 뭐 문을 닫는 상황. 문을 닫은 게 이게 뭐 환자 발생해서 그냥 어쩌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거기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망해가지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이나 정말로 취약한 사람들이 이런 감염병이 대유행이 생기면 갈수록 이제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국가의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해서 이런 취약한 사람이 이제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동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이 더 중요할 거다. 앞으로 1년이 지난 지금의 시기가 왔었을 때 어느 국가가 정말 잘했느냐는 앞으로 더 얼마나 잘하냐. 또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취약한 계층들을 얼마나 잘 보호하면서, 또 취약한 계층을 잘 보호하려면 전체적인 감염의 수준이 낮춰져야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가 세 분께 일주일 동안 가장 인상 깊게 보셨거나 재미있게 읽었던 기사나 사진 있으면 하나씩 좀 준비해 오시라 부탁을 드렸는데, 최영일 평론가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아까 뭐 말씀드린 내용인데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저는 이 바이든 부부 유세 과정에서 정말 검은 마스크를 부부가 커플룩이죠. 쓰고 뭐 때로는 이제 선글라스도 검게 쓰고 있었습니다만 두 사람이 이제 해맑게
웃으면서 유세를 다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수칙을 미국의 대통령 후보도 똑같이 지키면서 바이러스를 경계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던 모습. 이것이 승과 패로 갈라졌는데 그 한 컷의 사진에서 참 많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승리 선언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를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했던 부분, 그 기사가 이제 상당히 마음에 더 와닿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이 바이든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 그 에볼라 대응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후에 어떤 걸 했냐면 그 앞으로 이런 건강 문제가 전 세계에 위협하는 어떤 안보 문제와 직결될 것 같다. 그래서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아젠다라고 그래서 GHSA라는 그런 그 모임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그런 그 감염병 안보 능력, 전 세계 국가들의 감염병 안보 능력을 평가하게 하고 각 국가별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전 세계의 그런 그 건강 안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으로 이제 했던 것도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부분에 했다는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미국만 달라질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런 코로나19 대응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예. 자, 김 의원님은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예, 저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번에 이제 무명용사 안장식이 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혼자라도 가겠다고 추모를 하는, 그런데 마스크를 끼고 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동안의 유럽의 전통이 사실은 이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안 쓰는 전통이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영국 총리도 코로나에 노출돼서 고생을 했고, 이제 2차 웨이브도 굉장히 영국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영국 자체에서도 그동안의 마스크에 대한 문화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자베스의 어떤 마스크 쓴 모습 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느낌. 세 분 다 사실 이제 해외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고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트럼프, 바이든 관련된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방역을 잘 지키느냐가 결국은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또 행동의 제약도 많이 받고 또 덩달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좀 더 여야가 다투기보다는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힘겨운 국민들에게 오히려 뒷받침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